경기도가 경기 북도 설치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합니다. 올 하반기 중에 찬반 주민 투표를 실시하고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광명에서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놓고 시민 전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십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구로 차량기지 문제, 누구를 위한 이전인지 짚어봤습니다.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 GPT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경기도가 이런 인공지능 기반 스타트업 기업에 500억 원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행정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올 하반기 안에 경기 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투표에서 찬성이 많을 경우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2026년 7월에는 경기 북도를 출범시킨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경기 북도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 계획을 밝혔습니다. 가장 핵심 절차인 경기 북도 설치 찬반 주민투표는 6월 이후 일정을 잡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성숙된 뒤에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6월이 될지 8월이 될지 10월이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가 예고한 북도 설치 일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4월부터 모든 시군을 순회하는 공청회와 설명회를 시작하고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6월에는 2차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경기도의 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건의한 뒤 일정을 잡아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찬성이 많은 경우 바로 안건을 상정해 이번 국회 임기 내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사실상 오는 가을 국회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대 여론이 많은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낙후된 북부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시설 등 규제가 많고 남부 지역과 경제력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북부를 독립시키는 것이 해법이라고 의원들을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경제력 격차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북부의 그 독자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 북부가 나름대로 독립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경기 북도 설치는 김동연 지사의 대표 공약입니다. 경기도는 계획대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바로 분도와 북도 설치 절차에 착수해 2026년 7월까지 경기 북도를 출범시키겠다고 구체적인 목표를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과천시 가련동 재경골 일대가 올 상반기 중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철회 서명운동을 벌인 주민들이 정부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과천청 사업 유유지 대신 개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시 가련동의 재경골.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친 정부는 상반기 안에 이곳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협의도 없고 학교 등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도 없는 지구 지정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급작하게 발표가 돼서 많은 혼란을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고밀도 개발이 돼서 교통 체증 또는 과천시의 학급의 고밀도 문제 또는 이제 SOC 기반 그런 시설 문제에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난달 18일부터 가련지구 철회 서명운동을 펼쳐 탄원서와 함께 약 1,900명의 시민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저희 주민뿐 아니라 인근 과천 시민들과 함께 탄원서 작성을 하여 국토부에서 저희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구 지정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저희들은 과천시
시민들과 함께 같이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시의회는 가련지구 지정 이전에 철회를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주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더 이어갈 계획입니다. 토지주 대책위원회 하고 이제 과천시 입장하고 같이 지금 제 지구 지정을 지금 심의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 지정이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제 철회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요. 이런 가운데 과천시는 지난달 21일 가련지구 개발 사업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냈습니다. 개발 밀도와 학생 배치, 상하수도, 주민 재정착 등의 여러 문제점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구 지정이 임박해오고 있는 과천 가련지구.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 전체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동탄 신도시에 있는 한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의 수변 상가 상인들이 수변 경관을 가로막고 있는 돌 담장으로 인해 울상을 짓고 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해당 상가의 이야기가 지역사회의 이슈로 떠올라 공론화되면서 화성시가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변공원 경관을 가로막는 돌담장으로 인해 울상을 짓고 있는 상가 점포주들. 지난 1월 임시 준공 허가가 났음에도 현재까지 점포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해당 소식은 지역사회에 작지 않은 관심거리로 떠올랐고 곧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화성시가 문제 해결에 나선 겁니다. 최근에는 주택가와 공원관리과 등 관련 부서의 실무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살펴본 뒤 점포주들의 이야기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상가분들 입점하시는 분들 고충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서 해당되는 실과소하고도 이제 계속 이제 면담을 하고 있고 입점자분들도 계속 이제 소통을 해서 관련 부서 행정 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도 이제 관련 부서 계속 논의해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저희도 이제 충분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계획도 나왔습니다. 돌 담장은 상가와 아파트의 공동 소유물이므로 이를 손대기 위해선 입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안내에 따라 상가 측의 주도하에 주민 서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담장이 받치고 있는 근린공원 부지는 장마 등으로 인한 하천 범람 피해가 없는 선에서 높이를 낮출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화성시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 전개에 대해 상인과 점포주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민원을 수없이 넣었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방송이 나가고 많이 알려지고 나니까 화성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신다니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부디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상인분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수변상가 돌담장으로 인한 점포 입주 거부 사태는 주상복합이라는 편의성을 기대하고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화성시가 사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가운데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지역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동탄에서 평택까지 연결되는 열수송관이 오산시의 한 아파트 단지와 학교를 지나게 설계돼 있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오산시는 주관기관인 지역난방공사에 대체 경로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검토를 요구해왔지만 여의치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원안대로 아파트와 학교 앞에 매설될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수송관이 아파트 단지와 학교 앞을 지나는 문제를 놓고 오산시와 주민들은 두 가지 대체 방안을 지역 난방공사에 제시해 왔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열수송관의 설치 경로를 크게 틀어 인근의 경부고속도로 지하에 매설해 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지역 난방공사 측이 한국도로공사에 문의한 결과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도로공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도로공사 쪽에서는 안전상 문제라든지 고속도로 정체 문제 때문에 그쪽으로는 공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방안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한 두 번째 방안은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 기존 경로에서
외곽으로 우회하도록 변경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방안마저도 현재로선 실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 난방공사 입장에서는 외곽으로 우회할 경우 사유지를 매입해 공사해야 하기에 약 50억 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갈 뿐 아니라 시간도 더 걸리게 돼 내년 10월부터 시작하기로 한 고덕신도시 에너지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신청을 한 노선은요, 도로가 다 개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땅 파서 묻고 포장 다시 하고 지나가면 되는 노선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우회하라고 한 노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도로를 하려면 뭐 설계돼야 되고 보상도 줘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뭐 인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내년도 10월 안에 자기네들은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이렇듯 현재로서는 두 가지 방안 모두 여의치 않은 상황.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열수송관이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게 되는 것인지 지역사회에 걱정스러운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요즘 광명시의 핫 이슈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입니다. 지역사회가 떠들썩한 가운데 시민 전체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광명시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의 입장에 시민들이 뿔이 났습니다. 광명시는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백지화하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 번째 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이달 중에 나올 예정인데 이번 집중 취재에서는 누구를 위한 차량기지 이전인지 김성원, 이재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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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난 시민들은 차량기지 이전을 막지 못한다면 미래 세대에게 큰 고통을 남기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저희 아이들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거는 광명 시민과 또 광명 시민으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차량기지 광명 이전지의 예상 규모는 약 28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33개 크기입니다. 순수한 차량기지 면적만 따지면 구로 차량기지보다 무려 1.4배 크다는 게 광명시의 설명입니다. 밤일마을과는 불과 2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분진과 소음 피해는 물론이고 안전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은 건물 옆을 지나가고 어느 집은 거실 앞에서 보면은 바로 20-30m 앞에 40m 단차가 생기고 낭떠러지 밑에 차량기지가 위치하게 되는 거가 되고 그러니까 이 마을을 덮친 거나 마찬가지. 차량기지 이전 예정지에서 250m 떨어진 곳에는 수돗물을 만드는 노은정수장도 있습니다. 시흥과 광명, 부천 시민 83만 명의 식수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심적으로 갖고 있는 게 노은정수장의 문제인데요. 바로 노은정수장 광명 시민의 수돗물이 모두 공급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바로 위치하게 되어 있어서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2005년 구로 차량기지 이전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사업 부지에 KTX 광명역 개발이 진행되면서 한 차례 무산됐습니다. 2012년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지만 광명시의 반발에 또 한 번 무산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례 없는 세 번째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고 현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로구 차량기지창을 저희가 준공업지역이에요. 상업용지로 바꿔서 구로구는 깨끗하게 개발해서 화끈하게 바꿔놓고 그 기지를 다시 노은사도로 옮기겠다는 영역을 2016년도에 다시 시작합니다. 천인 분란로 나뉘겠습니까, 여러분? 광명시는 국토부와 국회, 경기도의회 등에서 차량기지 이전에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와 국토부의 입장차는 극명합니다. 광명시는 차량기지를 이전할 경우 전면 지하화와 5개 전철역 신설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차량기지 지상 설치와 전철역은 3개만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수의 전철역은 사업성이 나오지 않고 차량기지 지하화는 사업비 마련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좌우할 기획재정부의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에 나옵니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로 발칵 뒤집힌 광명시. 주민들이 이토록 반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현재 차량기지 주변에 거주하는 구로구 주민들의 사정은 어떨까요? 이어서 이재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구로동에 위치한 구로 차량기지입니다. 규모는 약 17만 제곱미터, 축구장 20개가 들어가는 면적입니다. 차량기지 서쪽에 위치한 구로 1동의 아파트 단지들은 차량기지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습니다. 약 10m 높이의 방음벽을 세워놨지만 차량을 정비할 때 발생하는 소음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문을 제대로 못 열었죠. 시끄러워서. 얼마나 시끄러워요? 통화가 안 돼요. 특히 야간과 새벽 시간 소음은 더 자극적입니다. 깊은 잠을 자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시동을 안 끄고 청소를 해요. 가고 밤에도 막 시끄럽고요. 삑 이런 소리 나요.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는 소음 문제. 다가오는 여름이 두렵습니다. 민원을 넣었죠. 처음에는 많이 넣었는데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엄청 넣어요. 5등 사람 나오고 3등 사람들 엄청 넣을 거예요. 여름엔 더. 이 거대한 차량 기지는 구로동을 동서로 갈라놨습니다. 차량 기지로 갈라진 구로 1동과 2동을 걸어서 오가려면 차량 기지 남쪽에 있는 지하보도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완전 단절이 돼가 있잖아요. 엄청 불편해. 여기서 이런 안양천에 놀러 가려고 그래도 이거 해서 저로 돌아서 가야 돼요. 어르신들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해서 불편합니다. 이거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어요? 불편하면 좀 무릎이 아프니까 계단. 여성들은 안심벨을 설치하고 조명도 밝게 했다지만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게 두렵습니다. 어쨌든 밑에 어둡다 보니까 저녁 때는 좀 그렇죠.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예, 밤에 좀 무서워. 밤에는 안 다녀요. 지하보도 길이가 만만치 않아서 범죄에 취약하다는 설명입니다. 구로 차량기지 남쪽에 있는 지하보도입니다. 이 지하보도를 통과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하보도 출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분 4초가 확인됩니다. 구로 차량기지가 만들어진 건 지난 1974년. 오랜 세월 구로동 주민들이 겪어온 지역 단절과 소음, 분진 피해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약 50년 동안 구로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떠안으라는 것인지, 전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지하화해달라는 것인데 무리한 주장인 건지 광명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 GPT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경기도가 GPT 관련 스타트업 기업에 500억 원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행정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챗 GPT입니다. 채팅창을 이용해 대화를 하듯 물어보면 완성된 문장으로 대답해줍니다. 맥락을 이해하는 듯한 문장 생성 기능 때문에 IT 업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경기도가 이 같은 인공지능 기반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을 공공서비스에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챗 GPT를 이용해 인사말을 준비하고 제안도 받았다며 공공기관 행정 효율화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PT도 답을 했습니다만 경기도와 경기도의 28개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해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GPT 기반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5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새로운 상용기술 개발은 물론 각종 교육과 창작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벤처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챗GPT를 활용한 기업 지원 서비스도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 밖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창작 활동을 하는 신규 서비스를 상반기 중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가 개최한 GPT 혁신 포럼에는 판교의 벤처기업은 물론 IT 관련 대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지난주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용인이 선정됐죠.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710만 제곱미터 규모에 들어서는데 주변으로는 150개에 달하는 기업이 입주할 전망입니다. 용인시는 경강선 연장 등 각종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인과 광주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강선 연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강선이 지나는 광주 3동에서 갈래를 만들고 용인 2동, 남사까지 40.2km를 연장한다는 게 용인과 광주시의 계획입니다. 두 지자체는 협약을 맺고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15일 정부 국가산단 후보지로 남사 일대가 선정돼 경강선 연장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입장입니다.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 또 이제 유관 기업체들 하면은 상당한 이제 시민들이 살게 되는데 그것까지 내다본다면 경강선 연장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할 당위성뿐 아니고 그 가능성도 매우 커졌다고 생각을 하고. 용인 남사와 이동읍 710만 제곱미터 규모에 들어설 국가산단 일대엔 150개에 달하는 기업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이에 용인시는 철도와 도로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산단 조성을 위한 인허가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활 인프라를 더 많이 깔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할 텐데 그 인허가를 비롯한 많은 행정 지원에 있어서도 역시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용인시는 국가철도망 계획을 앞당길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들과 협력해가는 한편 반도체 인프라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버스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이른바 수요 응답형 버스가 대부도에서 개통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대부도 주민들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산 대부도의 한 마을. 11인승 미니버스가 주민들을 태우러 들어갑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정류장에서 타는 기존 버스와 달리 택시처럼 불러서 타는 수요 응답형 버스입니다. 마을까지 찾아오는 버스가 주민들은 반갑습니다. 노인분들은 너무나 교통에 편리하고 좋죠. 심지어 뭐 병원을 가도 택시가 불러도 없고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죠. 똑 버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전화를 걸어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를 지정하면 찾아옵니다. 똑 버스는 대부도 안에서 모두 4대가 마을 구석구석을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합니다. 가격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과 같고 환승 할인도 됩니다. 요금은 1,450원입니다. 향후 7월 1일이 되면 키오스크를 경로당에다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콜센터를 운영을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꼭 하겠습니다. 안산시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상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무료입니다. 시는 대부도 똑버스 운영 현황을 분석해 안산 시내의 도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수원시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손바닥 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지역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작은 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민선 8기 중에 1,000개를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기존 공원에 대한 관리가 먼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무 의자가 썩어서 부서져 있고 운동기구도 망가져 있습니다. 바닥에 담배꽁초는 기본이고 각종 폐기물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수원 지역 곳곳에 조성돼 있는 쌈지 공원의 모습입니다.
수원시 10여 년 전부터 자투리 땅을 활용해 쌈지 공원을 조성했지만 일부는 관리가 되지 않아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의자도 많이 썩어 있고 그다음에 주차가 지금 사방으로 불법 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주간에는 거의 활용을 못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밤에 이제 학생들이 3, 4 모여가지고 이제 담배나 좀 피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수원시 민선 8기 들어서도 자투리 땅 활용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역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쌈지공원과 비슷한 개념인 손바닥 정원 1000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엔 적어도 수십억, 많게는 10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예 나대지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포장까지 같이 간다든지, 그리고 꽃만 색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휴식 공간으로 벤치나 시설물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다 포함을 시키면 꽤 돈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지역에선 기존 공원에 대한 관리가 먼저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쌈지공원도 일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작은 공원을 1000개나 더 늘리면 관리가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1000개 이런 숫자보다는 실제 주민분들이 참여를 하고 그 관심을 갖고 본인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개수에만 좀 치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투리 땅을 무조건 손바닥 정원으로 조성하기보단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원시가 목표 달성을 위해 손바닥 정원 조성을 서두르기보단 시민들과의 소통부터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이지호입니다. 올해 수원시 주민 참여 예산은 6억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87%나 삭감됐기 때문인데 수원시의회가 주민 참여 예산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시가 편성한 올해 주민 참여 예산은 48억 3천여만 원. 이 중 90%가 넘는 44억여 원이 도로나 환경 정비에 집중돼 있습니다. 주민들의 수기 과정을 거쳐 선정된 사업이지만 특정 분야에 예산이 집중된 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114건의 주민 참여 사업 중 도로 정비와 환경 정비 사업이 87건이라는 점은 우리 수원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의 부끄러운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참여 예산이 관 주도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중에서 시가 할 수 있는 것만 선정하고 있는 게 수원시 주민 참여 예산의 현 주소입니다. 현재 주민 참여 예산제는 주민 제안 사업 중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만을 선정해 온 한계에 직면하였고 그에 따라 환경 개선 공사에 사업이 편중될 수밖에. 이에 수원시의회는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 참여 예산의 87%를 삭감했습니다. 관 주도하에 특정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수원시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시의회가 마련한 토론회에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주민 참여 예산이 민주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하고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참여하는 주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기와 권한 등을 보장하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전문가 집단, 예산학교 등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수원시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시와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는데요. 지지부진한 수리시설 개선 공사로 인해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배수로와 용수로 관련 사업 예산을 세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봤던 농민들은 올해도 큰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집중호우가 몰아쳤던 지난해 6월 평택시 오성면의 한 농경지. 바다인지 논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갑작스러운 호우로 논이 바다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천 수위를 조절하는 배수관 문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건 아닌지 농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좀 많다 보니까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냥 여기서 쭉쭉 쌓여가지고 이렇게 침수가 됐어요. 예보가 오면 미리 좀 누가 책임자를 정해서 미리 좀 이렇게 열어놔야 되는데. 지난해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한 도내 침수 피해 농경지는 123헥타르로 추정됩니다. 지구온난화의 기후변화로 시도 때도 없이 호우가 이어지면서 피해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경지의 배수와 용수 관리는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시설이 낡고 노후화돼 개선이 필요한데 관련 사업은 더디게 진행된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농민들은 쌀값은 폭락하고 생산량이 넘치면서 농업이 밀리는 것 아니냐며 관련 예산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용배수로가 우리 좀 농사 짓는데 직접적인 원인이거든요. 막 물을 좀 댈 때는 팍팍 대고 뺄 땐 얼렁도 빠져야 되는데 공사를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쌀 곡창지대인 평택 진이면 장호뜰 일대도 지난해 피해를 입었는데 경기도는 올해 이 지역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준공까지 57억 원, 전체 공사비는 확보가 안 돼 일부 구간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확보될 때만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집중호우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관련 경기도의회 김상권 의원은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농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리시설 개선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헤아려 마음 편히 농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수로와 용수로 사업 예산은 더디게 세워지는 가운데 본격적인 영농철은 곧 시작됩니다. 농민들은 올해만큼은 변덕스러운 날씨로 농작물 피해가 없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20년째 단체 헌혈을 이어가고 있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안양의 성문고등학교인데 코로나19가 몰아쳤을 때도 멈추지 않고 학생들은 헌혈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헌혈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남다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동장 한편에 자리 잡은 세 대의 헌혈 버스에 학생들이 한 명, 두 명 차례대로 올라탑니다. 20여 분간 헌혈을 마친 학생들은 헌혈 증서도 기꺼이 기증합니다. 학교에서 하니까 밖에서 할 때랑 또 다른 기분이 들었고 친구들하고 같이 하니까 뿌듯함이 더 배로 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헌혈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안 하려 했었는데 1학년 때 한번 해보고 제가 좀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뿌듯해가지고 매년마다 해보고 있어요. 성문고등학교가 단체 헌혈을 시작한 건 20년 전으로 당시 백혈병 학생을 돕기 위해 모두가 나섰습니다. 지금은 1년에 2차례 단체 헌혈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 번에 150명 정도로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멈추지 않았던 단체 헌혈은 학교의 전통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문고에 처음 부임했을 때가 이제 20년 전인데요. 그때 이제 학생 중에 한 명이 백혈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그 학생을 돕기 위해서 이제 헌혈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속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 하면 이게 앞으로 연속적으로 이제 이 좋은 전통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도 하니까 이제 겁내지 말고 방역을 철저하게 해서 다른 학교들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에 한 기업체는 3년째 물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증서를 받음으로써 자부심을 갖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느끼는 그런 거를 직접 보게 되면서 참 이쁘고 얘네들이 그런 사회에 대한 어떤 환원과 이 봉사의 체계를 갖춘다면은 앞으로가 더 좋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뿌듯함을 느끼고 후원과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헌혈이 크게 줄었던 터라 성문고의 단체 헌혈은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특히 학교 단체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 부모님들의 우려 이런 것들이 또 좀 더 커서 학교 단체는 정말 많이 일정 잡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전파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년째 단체 헌혈을 하고 있는 안양 성문고 학생들. 학교의 좋은 전통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봄을 맞아 도내 17곳 나무시장이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인기를 끌고 있는 유실수부터 공기 정화와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식물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주아영 기자입니다.
안성시 도기동 일대의 나무시장입니다. 농민들이 정성으로 키운 어린 나무가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과, 대추나무와 포도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는 특히 인기가 좋습니다. 마당 옆에다가 한 그루씩만 심어요. 우리 손자 재미로 보라고요. 우리 손자가 이제 4살이거든요. 그런 거 작년에 보니까 그런 거 보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안성과 용인, 이천 등 도내 17곳에서 나무시장이 열렸습니다. 대부분 다음 달 16일까지 개장합니다. 나무시장은 유실수와 사철나무 등 3만 본의 묘목이 전시돼 있어 한 곳에서 보고 구입하기 쉽습니다. 죽였어요. 관리 잘못해가지고 얘 죽이려다가 뭐 풀 좀 깎아준다고 그러다 그냥 때리고 그래가지고 단비가 와가지고 얘 겸사겸사 좀 심어보려고 왔어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주목을 끄는 건 실내에서도 키우기 쉽고 공기가 정화되는 식물입니다. 올해는 특히 변화무쌍한 기후 변화에도 강한 야생화와 다육식물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무시장에서는 좋은 나무를 고르는 방법과 올바른 나무 심기, 병해충 방제 등의 기술 지도도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중간 유통 과정도 없어 일반 시장보다 저렴하게 묘목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그 미세먼지 흡착이라든가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살림의 가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인정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실천은 바로 나무 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부터 또 우리 주변부터 다음 달보다는 이달 말까지 나무시장을 찾아야 좋은 나무를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저는 지금 수원 행궁 광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수원 행궁 신풍루를 지나다 보면 조선시대 무사들이 나타나 무예하는 모습 보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바로 수원시립공연단 무예 24기 시범단 단원분들입니다. 제가 입은 이 갑옷도 이 무예단 단원분들이 입던 갑옷인데요. 상당히 무겁습니다. 오늘 기자가 한다에서는 무예단 단원들이 입고 있던 이 갑옷 제가 입고 함께 연습도 해보고 무대 뒤 준비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무예 24기는 조선시대의 정조가 무사들에게 지시해 만들어진 무술 교본인 무예도 보통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무예 24기를 수련하는 여러 단체 중 유일하게 공공기관에 소속된 곳이 바로 이 수원시립공연단 무예 24기 시범단인데요. 매일 오전 11시에는 이렇게 시민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곤 합니다. 오늘 찾은 곳은 단원들이 연습하는 공간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행궁동 북군영이라는 곳입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졌을 당시에도 무사들이 대기하던 곳으로 쓰였는데요. 지금도 시범단 분들이 이곳에서 대기하고 또 연습을 하는 곳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무기를 모아둔 무기고도 있고요. 창, 그리고 오늘 제가 배울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습니다. 조금 지나가면은 이렇게 시범단 분들이 신는 신발들 모아놓은 곳도 있고요. 이쪽이 대기실입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이제 시범단 분들이 곧 있을 이 시범 S1 무기들을 정비하고 있고요. 제가 이쪽에 가서 오늘 배울 무기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공연할 때 시범할 때 쓰는 그 조선군이 썼던 주력 무기 한두 가지 하고 그리고 중간 수리 및 정리 한번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창 한번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예. 이거는 장창이라고 하는 무기고요. 찌르는 그 자법 중에 있는 무기 하나입니다.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먼저 정립하면은 왼손으로. 예. 한번 따라해봤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무예 24기를 10년 이상 수련해야 무대에 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범단 단원들은 길게는 20년 이상 수련했다고 합니다. 시범단에는 유일한 여성 단원도 있습니다. 쌍칼을 휘두르는 박인숙 단원입니다. 박인숙 단원에게 어려움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유일한 여성 단원이시라고 해서 얘기 들어봤는데 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시는 게. 좀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우셨나요? 뭐 어려운 거는 뭐 좋아서 하는 거니까 이제 하는데 이제 좀 불편한 거라고 치면은 이제 여자가 혼자 있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 사이에서
조금 그런 게 불편한 거 말고는 딱히 막 엄청 힘들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이렇게 계속 하고 싶었던 매력이 좀 있잖아요. 어떤 매력이 좀 있나요? 관람객들 앞에서 이제 시범을 보이면 이제 관객들의 이제 호응과 이제 저에게 이제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거에 이제 되게 매력이 있고 또 저희 무예 24기가 이제 흔치 않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좀 앞으로 목표가 있으신가요? 여기서 하실 목표? 좀 여성 단원들이 좀 들어와서 좀 이렇게 같이 함께 공연을 무예 24기 공연을 같이 함께 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수원시청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범단이 정식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무예 24기 시범단은 1999년 처음 수원에서 공연했을 당시 일용직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공연을 하고 소정의 공연비 정도만 받고 활동을 했던 거죠. 2015년 수원문화재단에 소속되기 전까지는 공연료만으로는 생활할 수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꾸렸다고 합니다. 수원에 자리 잡은 30여 년, 시범단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위해 또 다른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예 24기를 기반으로 한 연극과 후계를 양성하는 거죠. 물론 그 후계가 제가 되지는 못할 것 같네요. 아쉽게도 오늘 제가 연습한 정도로는 무대에 함께 참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10년 정도 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니 40살이 되면 한 번 더 찾아오겠습니다. 수원시립 공연단 무예 24기 시범단은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수원을 넘어 전 세계에서 기억될 무예 24기, 앞으로의 행보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자가 한다의 백창현이었습니다. 아정교육. 요즘처럼 건조하고 지금 바람 부는 거 보이시죠? 바람이 많이 부는 이런 봄철에는 불이 나기 딱 좋아요. 특히 산불. 산불은 작게 시작했다가도 바람을 이렇게 한번 타면 엄청나게 덩치가 커져버리기 때문에 정말 무서워요. 오늘은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불씨가 될 수 있는 물건 자체를 아예 산속에 가지고 가지 않기. 불씨가 될 수 있는 물건은 이런 다배, 라이터 같은 물건이겠죠? 이게 내 주머니에 들어있지? 자, 두 번째는 산속에서 흡연이나 취사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제발 산속에 담배꽁초 버리지 말아주세요. 정말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취사행위는 이런 휴대용 버너를 이용해서 라면이나 밥을 해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취사행위는 산장, 휴게소 또는 캠핑장처럼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주세요. 세 번째, 여기 지금 밧줄 태운 거 보이시나요? 맞아요. 요즘에 다시 농사를 시작하실 때 땅속에 있는 병충해를 싹 태워서 줄인다는 의미로 노드렁 밭두렁 태우기 많이 하시는데요. 땅속에는 거미나 톡톡이처럼 농사에 꼭 필요한 이충들도 살고 있어요. 노드렁 밭두렁을 태우신다면 해충을 없애는 것보다는 이충을 싹 없애주기 때문에 별로 이로울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노드렁 밭두렁에 불을 모았다가 그 들불이 바람을 타고 던져서 엄청난 초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노드렁 밭두렁 태우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무서운 산불을 산속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얼른 대피하고 신고하기. 대피하는 방법은 산불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쪽으로 대피를 합니다. 산불은 바람을 타고 점점 커지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쫓아가면 정말 위험해요. 주변에 평상시에 알고 있던 거동이 어려운 이유실 꼭 챙겨주세요. 산불 진화대원한테 그 이유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이규엽입니다. 요즘처럼 건조하고 바람도 많이 부는 봄철에는 산불이 많이 나죠? 최근 10년간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떤 원인이 가장 많을까요? 바로 입산자의 실화입니다. 무려 32%나 되는데요. 산에서 흡연을 할 때 바람을 타고 불티가 날아가서 마른 낙엽에 붙는다던가 담배꽁초를 산에 버리는 행동 등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으로 산불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산림을 태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논, 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는 산과 인접해 있는 곳이라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자체나 기관마다 자세한 기관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개 3월에서 5월 사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산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산행 전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통제되지 않은 출입 가능한 등산로를 확인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가 최근 10년간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것. 다행히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한번 산불로 훼손된 숲이 다시 울창하게 돌아오려면 최소 40년에서 길게는 100년까지도 걸리니까 모두 산불 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